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이 유력한데 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쇄신과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기자회견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모두 발언의 방향과 수입니다. 총선 열흘 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선 51분 대부분을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썼고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선 뒤 첫 공개 발언에선 겸허함을 언급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 때문에 유연함이나 전격적인 사과 등 정치권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만나거나 소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견은 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번 주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식사를 겸한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발언의 방향에 대해선 원래 스타일대로 가자, 아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 일단 낮은 자세를 보여주자는 등의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버전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선 별다른 주제 제약 없이 자유로이 질문이 이어지고 윤 대통령 역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에선 현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이 가감없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화한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두려우냐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낙선 불출마 의원은 55명에 달해서 향후 재표결이 현실화될 경우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사가 한창인데도 밀어붙인 본심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부 압박일 것이라며 야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추천 방식, 언론 브리핑 등이 모두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거론한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해 무엇이 두려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은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권의 이탈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수로 떠오른 것은 55명에 이르는 여권의 낙선, 낙천, 불출마 의원들입니다. 22대 국회 진입이 무산된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필요 이탈표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앞선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졌고 조경태,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도 찬성 뜻을 밝힌 만큼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이탈표 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당 전반에 확산시킬 예정이라면서 부결 당론 여부는 조금 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2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이 21대에서 결국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강대강 대치 전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나쁜 정치와 나쁜 선례라고 각각 언급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향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협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두 사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윤 대통령이 오판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길에 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민의에 맞서다 조기 종식당한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열흘 동안 2, 3일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속도전에 들어간 공수처의 칼끝은 이제 국방부 최고 윗선을 겨누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가장 먼저 소환한 피의자는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사건 이첩과 회수 등 의혹의 단계마다 등장하는 핵심 인물로 두 차례에 걸쳐 2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또 다른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소환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사령관님,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추가 소환 없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최고 윗선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혐의로, 신 전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장관 지시를 따르도록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신 전 차관은 YTN에 아직 공수처에서 연락받은 게 없다고 밝혔고, 이 전 장관 측 역시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특검법 통과 이후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방부를 넘어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당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던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표 후보자가 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인난 속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에 이어 충북 4선 이종배 의원, 대구 달성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각각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들이 경쟁하게 된 겁니다. 3명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개파색은 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사자들도 보수 정당의 선명성 강화보다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앞세우며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종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재편된 거대 야당 민주당에 맞서겠다면서도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추대론까지 거론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자는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기류를 꺾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예령이 있잖아요. 내가 예비 동작이 있었나요?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당 안팎에선 새 원내대표가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을 수습하고 당정 관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 계속될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야 협상력도 키워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누가 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와 선거에 도전하지 않은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접수 시간이 지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께서 저에게 출마를 권유하셨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내대표 선거에 변수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묵해왔다며 일일이 반응하는 게 자칫 당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할까 우려돼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라산에 하루 사이 9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항공편은 잇따라 결항했고 전남 지역 배편도 대부분 끊기면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다시 솟아오릅니다. 방향이나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급변풍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착륙에 실패한 겁니다. 활주로에도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가 줄을 섰지만 바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위에선 괜찮았는데 이제 착륙할 때 좀 많이 흔들리고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몸이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 많이 좀 떨렸습니다, 몸들이. 비바람에 제주공항을 뜨고 내리는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항됐다는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공항에 와서 이제 다른 항공사 포함해서 다 구하고는 있는데 아직 안 구해져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너무 좀. 한라산에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1시간에 최고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하루 사이 삼각봉에만 7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에서도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섬을 오가는 7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야영을 자제하고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7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도 2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제주도에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초속 30m의 태풍급 돌풍에 나무는 물론 산간에 설치된 CCTV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도로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도 강풍에 휘몰아치듯 요동칩니다. 어린이날 하루 제주 산간 삼각봉에서 관측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려 70.5mm. 한여름에도 좀처럼 관측되지 않는 수준의 물폭탄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후 5시 기준 하루 2일 강수량은 순식간에 700mm를 넘었습니다. 그 밖에 전남 보성 197.5mm, 경남 남해 146.3mm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마치 한여름 같은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물론 산사태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호우는 어린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이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은 강한 비구름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낮 동안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야영객 고립 사고에 위험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찬 비가 내린 어제 전국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달리던 차가 전복되는가 하면 폭우에 70대 남성이 물에 떠내려가 실종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2시간 전쯤 경남 고성군 농수로에선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우로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어제 3시간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장기 지하차도에선 승합차가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창고 한 동을 태운 뒤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든 오류로 민감한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디지털 행정 서비스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납세 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 증명서를 신청하자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뜬 겁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관련 서비스는 646건, 납세 증명서는 587건 오류가 있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오류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이고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발생 직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 뒤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세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국민 불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재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도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도입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또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150만 명이 방문하고 연간 서류만 4억 건에 달하는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고라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결과를 포함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진행하면서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은 급기야 최악의 경우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희의료원 원장은 교직원 전체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료 사태 뒤 매일 억 단위 적자가 발생해 의료원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은 또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절체절명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습니다. 메일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의료원 측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보낸 메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미 직원들을 상대로 무급휴가, 보직수당과 교원 성과급 반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공의 이탈 뒤 입원 환자와 수술 등이 줄어 수익이 급감하면서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공의가 떠나기 전인 2월 첫 주 하루 평균 3만 3천여 명이던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4월 넷째 주 2만 3천여 명으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들조차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직원 희망퇴직이나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은 진료 업무가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복귀가 안 되면 결국 내년까지 잘못하면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 되면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그냥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일 취약한 병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직과 사직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 압박은 훨씬 더 가중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공론화위의 다수안과 소수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에서 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란 목적이 실종된 계약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제도인 스웨덴식 확정 기여형으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SNS에서 스웨덴 방식은 국가가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노후 빈곤율이 매우 낮아야 도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익은 주장은 모두 연금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현재 마련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응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한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전세 대출도 저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청이 몰렸습니다. 출시 석 달 만에 신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5조 2천억 원을 넘볼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신청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규모는 32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16%가 소진됐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을 2억 원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이렇게 장벽을 낮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이 경찰 총에 맞고 숨져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위협했다며 총격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유족과 한인회는 출동 경찰관 보디캠 공개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LA 카운티 한인타운 아파트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한국 국적의 40살 양모 씨가 출동한 경찰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를 정신치료시설로 이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자 경찰이 출동해 총격으로 대응한 겁니다. LA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양 씨가 거실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었고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와 총격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모두 7명으로 현장에선 길이 11인치의 흉기가 발견됐다고 LA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도움을 기대했던 경찰의 총격에 아들이 숨진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과잉 대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 총격 전에 구급차가 양 씨를 이송하기 위해 오고 있었고 경찰관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바로 총격해 숨지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보디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게 이제 녹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총기 사용이 필요했는지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주 LA 총영사관도 이번 양 씨 사망 사건에 대해 LA 경찰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외교부도 유족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중국에선 닷새 동안 이어진 노동절 황금 연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남북 광둥성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유명 관광지 바오추엔. 셔틀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입니다. 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 몇 명은 뒤쪽 창문으로 올라탑니다. 인파에 에워싸인 버스가 꼼짝 못하자 결국 한밤중 10km 넘는 하산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막으며 걷는 통에 겨우 출발한 만원 버스도 거북걸음입니다. 事情发生后，景区发布了道歉信，表示徒步下山的游客可免门票，并能带一人同游一次。 닷새 동안 이어진 노동절 연휴, 14억 인구 대이동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난성의 저수지에선 보트끼리 부딪혀 여행객 수십 명이 물에 빠졌고 산시성 다퉁에선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연휴 첫날 광둥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는 7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마카오와 인접한 유명 도시 주하이엔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처 중산시에선 악어 4마리가 시내로 떠내려왔고 수재민 수백 명 구출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사망 실종 피해자가 170명을 넘었습니다.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최남단 히우그란지 도술주 곳곳에 내린 강한 비로 지난 3일 기준 최소 75명이 숨지고 10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콩 생산국으로 이번 폭우에 주요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국제 시장에서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종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하마스 협상 대표단은 협상장을 떠나 카타르 도하로 출발했습니다. 이집트 관영 알카이라 뉴스는 도하로 간 협상단이 7일에 돌아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측이 제시한 휴전안을 받아들고 검토에 들어갔던 하마스는 지난 4월 협상단을 카이로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문제를 두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종전과 이스라엘군 철군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질 석방의 대가로 전투를 잠시 멈출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군사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재개된 휴전 협상이 이번에도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봉쇄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굶주림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자지구 북부는 전면적 기근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남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한 빵가게 앞에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처럼 구호물품이 도착한 덕분에 다행히 오늘은 헛수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2명의 대가족이 함께 나누며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اللي بتخش شعور احنا بنشوف منها بنشوف شيء بسيط منها اما بدنا مساعدات اكثر من هيك احنا وبدنا اهم من حاجه ان الحرب تقف اهم من كل شيء اظن الحرب تقف عنا. 전쟁 초기 최대 격전지였던 가자 북부 지역이 전면적 기근 상태에 들어갔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계획이 밝혔습니다.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특히 어린이의 3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중부나 남부 지역의 사정도 날이 다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건 예사고 채소는 몇 달째 보지도 못했습니다. مثلا ايام نتغدى ما نتعشاش ايام نفطر ما نتغداش بدنا ندبر حالنا احنا بحرب كيف ولذلك احنا الاكل اللي بيجينا من برا ايش ما يكون بكفي. 난민촌의 아이들은 하늘만 바라보다 대부분 허탕을 치고 힘없이 돌아섭니다. 간간히 구호물자가 공수되고 있지만 대규모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사실상 육로가 막힌 상태에서 미국은 바닷길을 이용하려고 임시부두를 건설하고 있지만 날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는 세계 식량계획의 주장은 틀렸고 이스라엘도 더 많은 지원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 방송의 가자지구 전쟁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고 불리했다고 보고 이 방송의 자국 내 취재 보도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SNS에 선동매체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서 폐쇄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열린 강요회의는 만장일치로 알자지라 사무소 폐쇄와 취재 보도 활동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년여 만에 개최를 앞둔 한일중 정상회담을 두고 시기는 이달 말, 장소는 서울로 확정할지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지역 정세와 세 나라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할지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담의 의장국은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돌아가며 맞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멈췄습니다. 다시 동력을 얻은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 준비 단계인 외교장관 회의 등을 진행했고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中方重视中日韩合作，我们愿意希望三方共同为举行领导人会议创造条件。我们也愿意就筹备领导人会议与韩国和日本保持沟通。 여기에 일본도 명확한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하면서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위협 수준을 올린 북한을 두고 한일이 공동으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협력도 주요 화두입니다. 우리 정부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 협력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부분부터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 인문 교류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한미일 협력에 주력해온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까지 외교적 전략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며 우선 4만 명이라는 주한미군 숫자는 트럼프 재임 당시 26,878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건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선대위는 지난달 전체 후원금의 절반이 소액 기부였다며 기반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9천억 달러 이상 모금했으며 지난달 후원금 내역은 아직 공개하기 전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과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버나드 힐이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맨체스터 출신인 힐은 197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다수의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주로 선이 굵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에드워드 제임스 스미스 선장 역을, 영화 반지의 제왕 2, 3부에서는 로한의 세오덴 왕 역을 맡아 널리 알려졌습니다. 최근 각종 아트페어나 갤러리를 방문해보면 젊은 층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술품 감상을 일상으로 즐기면서도 구매할 때는 치밀한 정보 검색을 하는 똑똑한 미래의 소비자들인데요. 달라지는 미술 시장 풍경을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미술 시장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 가운데 하나, 바로 관람객들이 젊어졌다는 겁니다. 대형 아트페어에는 젊은 층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전시장 데이트를 즐기거나 실제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갤러리를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만 한 100회 다녔습니다. 사실 뭔가 작품을 구매하는 건 투자 상승 가치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중하고 똑똑하게 소비를 하고 싶어서 대부분 작가님들이랑 소통을 한 후에 컬렉팅을 하는 편이에요. 미술 작품을 좋아하다 아예 미술 시장 큰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첫 런칭한 미술 장터 아트 오에노를 이끈 33살 노재명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컬렉팅 시작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최대한 전시를 많이 보시고 또 페어도 보시고 또 갤러리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미술 시장의 신인류라 불리는 MZ세대. 이들은 접근 가능한 가격의 작품을 취향껏, 그러나 꼼꼼한 정보 검색을 통해 투자 가치도 놓치지 않는 똑똑한 미래 소비자들입니다. 정보 검색의 달인이다 보니 갤러리의 홍보 방식도 이들에 맞춰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런 거침없는 이런 소통 방식을 취하기도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공연보다 상대적으로 관람 비용이 적은 것도 미술이 이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아직은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공급자가 수요를 따라가는 시장 구조상 늘어나는 MZ세대 취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에서나 또는 아트페어가 이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해외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젊은 작가, 그러나 검색하면 굉장히 뜨고 있는 이런 작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즐기고 공유하며 관람 문화를 바꿔가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한국 미술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강우 실험이 꾸준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의 양 대신 인공강우로 습도를 높여 산불을 예방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공강우 실험 현장을 김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상항공기 나라호가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개에 달린 발사장치에서 불꽃과 함께 요오드와 은이 살포됩니다. 구름 속에서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구름 씨앗인데 수증기가 달라붙어 무거워지면서 비로 떨어져 비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지난 1963년 국내에서 처음 실험이 이루어진 인공강우는 기상항공기와 드론, 지상연소 장비를 이용해 가뭄과 미세먼지 해소,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5년 전에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지만 비의 양이 적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엔 실험 성공률을 86%까지 끌어올렸는데 강수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저희가 기상항공기 한 대로 실험했을 경우에 평균 정우량은 1.4mm 정도로 됐고요. 계속되는 인공강우 실험에도 비의 양이 늘지 않아 기상청은 양이 아닌 습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3월에서 4월 메마른 낙엽의 수분 함량은 10.7%에 불과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비가 내릴 경우 수분 함량이 최대 90에서 140%까지 늘어 산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를 때 그냥 뿌려서 습도만 계속 높아지고 한다 그러면 산불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기상청은 올해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실험을 7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공강우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다가구 주택엔 주소만 있고 층이나 호수 같은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주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18개월 된 어린아이를 남겨둔 채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5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위기가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소만 있을 뿐 상세 호수가 없어 담당 공무원이 찾질 못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건물에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벌집 구조로 가구마다 따로 부여된 주소가 없습니다. 우편물이나 택배 배달, 위기가구 발굴이나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았죠. 택배 같은 거 와도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야 그 집을 찾아가고 우편물 같은 것도 그렇고 찾으려면 한참씩 찾았어요. 경기도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합니다. 집마다 상세 주소를 부여한 뒤 출입구 앞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선 2,700가구가 목표입니다. 시군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해 2,700가구를 선정해서 6월 말 부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상세 주소를 부여해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안정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원 KT를 4승 1패로 따돌리고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프로농구 출범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5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제패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KCC가 18점 차로 멀찍이 앞선 채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립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운 슈퍼팀 KCC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KCC는 2011년에 이어 13년 만에 통산 6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규리그 부진을 떨쳐낸 KCC는 포스트 시즌에서 막강한 전력을 완성하고 챔프전 우승까지 일궈냈는데 정규리그 5위 팀이 챔프전 정상에 오른 건 KCC가 처음입니다. 긴 시즌이었고 좀 힘든 시즌이었는데 어쨌든 챔피언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한 선수들한테 수고했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올 시즌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긴 KCC는 부산 연고팀으로는 1997년 프로축구 대우와 프로농구 기아 이후 27년 만에 프로스포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즈 내내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던 허웅과 허훈의 형제 대결에서는 형 허웅이 우승컵과 함께 MVP까지 차지하며 한정승을 거뒀습니다. 허웅은 아버지인 허재에 이어 26년 만에 대회를 이어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사상 첫 부자 MVP의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아파서 어제 링거도 같이 맞으러 가고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저 또한 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훈이한테 너무 고맙고. 동생 허우는 2차전 이후 4경기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120분 풀타임을 뛰는 투혼을 발휘하며 평균 24.2득점에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프로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형제의 명승부를 보기 위해 부산에서 열린 3, 4차전에는 연달아 10,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몰리며 프로농구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운전하기 많이 힘드셨죠? 교통량도 많고 비까지 쏟아져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고속도로 상황은 괜찮지만 오늘도 노면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감속 운전으로 사고를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요 노선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9시와 10시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일찍 나오신다면 정체 걱정 없이 지나실 수 있겠는데요. 지도에도 소통 원활을 나타내는 초록색 원활 구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CCTV 모습으로 돌발 상황이 있는 곳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65번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장안 휴게소 부근 지금 장안 쪽으로 돌발 상황이 있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 중인데요. 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600번 고속도로에도 지금 기장 쪽, 기장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나 안전지대 쪽에서 처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충청권 중심으로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부선은 서울 쪽, 북천안과 안성 사이 정체가 예상되지만 지금은 괜찮고요. 1차로 버스 전용 차로제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로 오전 7시부터 시행됩니다. 50번 영동선도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로는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원권 곳곳은 비 때문에 시야도 조금 흐린데 안전을 위해 전조등도 밝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빗길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건 아니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이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동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4도, 청주 15.6도, 대구가 17.9도, 부산이 17.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가 19도, 대구가 24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비가 오겠고 어버이날인 수요일에는 다시 맑고 따뜻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